신장을 낭비시키는 남성 행동의 원본 목록 담배와 술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NB 목록을 읽은 후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신장은 인체의 중요한 기관으로 기본 기능은 소변을 생성하여 신체에서 대사물질과 특정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제흡소를 통해 수분과 기타 유용한 물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면 누구나 노화의 단계를 겪게 마련이므로 관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도래보다 빨리 늙어가게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 건강이 차츰차츰 손상되고 나쁜 생활 습관과 함께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좋은 신장의 기준은 4가지가 있는데 몇 개나 만나보셨나요? 1. 소변이 맑고 거품이 없는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거나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간장색을 띠고 급박하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으면 신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머리카락은 검고 굵으며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습니다. 신장은 정이 저장되는 곳으로 정은 모발에 있는데 신장에 있는 정이 넘치면 모발이 건조하고 짙은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머리카락이 어둡고 두껍고 윤기가 나면 신장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피부가 윤기가 나요. 신장이 좋지 않으면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눈밑이 어두워지면 눈밑 처짐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4. 청력이 명료한지 청력의 질은 신부전과 관련이 있으며 청력 상실과 이명은 신장음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을 낭비하는 남성의 행동 중 담배와 술은 최하위에 해당한다. 5번째, 잘못된 다이어트. 남성들은 무분별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 신장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어떤 음식에 숨어있는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과식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신장에만 손상을 주게 되지만 계속해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일찍 위험식품으로는 퓨린이 풍부한 음식,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 고염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 등이 있으며 생활 속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동시에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흡연과 음주. 이미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고 장기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신장의 대사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알코올이나 기타 유해 물질은 신장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신장의 위험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와 술을 동시에 생활하면서 매우 남성적인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기의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심지어 요독증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흡연과 음주는 그 중 하나입니다.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행동. 3번째 장소, 늦게까지 깨어 있어라. 늦게까지 자면 몸에 매우 해로우며 오랫동안 늦게 자면 신체의 생물학적 법칙이 파괴되고 신장의 회복과 해독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점차 저하됩니다. 저녁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에 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는 신체의 여러 장기의 해독과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되고 건강을 보호합니다. 2. 목마르면 물을 마셔라. 신장은 물을 대사하고 유해 물질을 배설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다면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순환을 위해 대사율이 느려집니다. 체내에서 생성된 결정화된 물질이 원활하게 배설되지 못하고 특정 지표가 정상으로 유지되지 않아 신장결석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신장결석이 발생하면 요관폐색을 유발하여 신장 기능 저하뿐 아니라 발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변 참기. 바쁜 직장 생활과 제때에 대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변을 참는 습관을 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습관은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소변 자체에는 많은 독소와 세균,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 세균이 증식하게 되고 세균이 요관을 통해 신장으로 역행하여 쉽게 요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과 신우신염, 더군다나 이 염증은 재발이 매우 심하고 한번 만성 감염이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신장이 없으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신장절제술은 신장의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로 신장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주로 시행되며 신장결핵에도 신장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쪽 신장을 적출하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환자 자신의 신장 기능이 좋으면 한쪽 신장을 적출한 후에도 반대편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 신장 기능 저하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다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신장 한쪽을 자르면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한쪽 신장을 자르면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고 일부는 요독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장절제술을 받은 후 생식력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뇨기 계통과 출산은 생식기관에 속합니다.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다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 신장을 적출한 후 일반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나 양쪽 신장을 가진 정상인에 비해 일상생활 및 업무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 개만 있고 상당수는 식사가 가볍고 기름기가 적은지 확인하고 일할 때 일과 휴식의 균형에 주의하고 너무 피곤하지 않고 장시간 서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손상을 주나요? 간에 영양을 공급하나요? 주의사항.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3가지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곡물로 겨울이 고요히 찾아올 때마다 고구마 고소한 향이 거리를 가득 채운다. 고구마 특유의 달콤한 맛은 마치 겨울의 따스한 햇살과도 같아서 온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고구마를 굽는 과정은 사실 놀라운 화학 반응이다. 고온에서 구우면 고구마의 전분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메가당, 포도당과 같은 당으로 분해되며 월의 작용으로 이러한 설탕은 점차 침을 흘리게 하는 매력적인 향기를 발산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맛있는 음식인 고구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의 높은 당 함량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특히 지방간 질환 환자 등 간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고구마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견해가 맞는가? 첫째, 고구마의 영양 가치를 이해하라.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개선,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카로틴, 비타민 어,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및 기타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비타민은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비타민 D는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고구마에는 칼륨, 철, 구리, 셀레늄,
칼슘 등 10종 이상의 미량 원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량 원소는 인체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성분으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슘은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영양가는 풍부한 영양 함량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에 대한 이점에도 반영된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에는 신체의 산염기 균형을 중화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항산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장수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에 영양을 공급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의 특정 성분이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고구마가 간을 보호하고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 비타민어, 비타민C,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에 이롭다. 그러나 고구마에는 당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구마를 적당히 섭취하면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간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타민어와 비타민C는 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구마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모든 음식 섭취는 적당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구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간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고구마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3가지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귀리.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아침 식사로 오트밀 한 그릇을 먹으면 간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2. 현미. 현미는 백미에 비해 영양가가 높고 비타민 B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간의 대사 기능을 개선하고 독소의 배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 끼니마다 간을 보호하려면 현미를 선택하세요. 3. 옥수수. 옥수수는 비타민이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있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삶은 옥수수, 구운 옥수수, 폴렌타 등 맛있고 건강한 간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간은 매우 약해서 어떤 나쁜 습관을 피해야 할까요? 우선 과도한 음주는 간의 주요 킬러입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들어온 후 주로 간에서 대사되는데 장기간 과음하면 간의 부담이 가중되어 지방간, 간경화 등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제한하거나 아예 끊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식습관 역시 간 손상의 중요한 요인이다. 고지방, 고당, 고콜레스테롤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며 지방과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간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한 약물 남용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은 약물이 간에서 대사되므로 장기간 또는 과다 복용하면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사용할 때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임의로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도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앉아 있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축적되어 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일과 휴식 습관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담 없이 오리지널 마을을 먹을 수는 없나요? 의사. 이사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마는 디오스코레아라고도 불리며 어떤 곳에서는 찬우라고도 하는데 참마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약사 농가가 약을 모으러 산에 들어가 길을 잃었다는 전설이 있다. 배가 고프자 백발의 노인을 만나 막대기 같은 뿌리 몇 개를 주었습니다. 약장이는 그것을 먹고 기운이 차서 며칠 동안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산에서 나온 후 중원 저녁에 산에서 모험한 일을 널리 퍼뜨렸다. 얌이라고 불렸어요. 참마의 영양성분. 참마는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여 100g당 단백질 1.5g, 탄수화물 14.4g, 칼슘 14mg, 인사 12mg, 철 0.3mg, 카로틴 0.02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티아민 0.08mg, 리보플라빈 0.02mg, 니아신 0.3mg, 아스코르빈산 4mg, 그 밖에도 단백질, 아미노산, 폴리페놀산 화효소 등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인터페론 생성을 유도하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마는 보물입니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먹으면 5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노화지연. 연구에 따르면 참마는 뇌에 매우 친화적이며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매우 특별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분을 조절하고 신체가 건강에 해로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몸매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소화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갖게 됩니다.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더 활기차고 젊어 보일 것입니다. 2. 시력 보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마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마에는 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카로틴은 체내에 들어온 후 다량의 비타민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어는 시력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안정에 도움. 마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혈당 지수가 51에 불과하고 혈당 부하가 5.9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자 당뇨병 환자에게 비교적 친화적인 식품이다. 또한 참마에 함유된 만나는 당 대사를 조절하고 당 흡수를 늦출 수 있으며 참마에 함유된 도파민은 에피네프린과 포도당으로 인한 혈당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부 주식을 참마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4. 음에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참마에는 일종의 단백질 점액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신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영양을 공급할 때 백합, 흰 곰팡이 또는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과 함께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영양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5. 면역력 강화. 요즘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일과 휴식 습관,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저항력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참마에는 인체에 필요한 18종의 아미노산은 물론 각종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약 먹으면 안 돼요. 의사. 2-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 소화기 질환 환자. 참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관 점막을 증가시키는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단, 소화기 질환 환자의 경우 뮤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상태가 악화되고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기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참마를 적당히 섭취하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당뇨병 환자. 참마에는 전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참마의 전분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참마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혈당이 높은 식사 전은 피해야 합니다. 의사나 영양사의 지도하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비가 있는 사람. 참마라는 섬세한 이름 뒤에는 풍부한 전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변비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점입니다. 보온 성분 특유의 열기는 마치 불에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아서 변비 환자의 고통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변비에 걸리기 쉬운 환자는 참마를 멀리해야 한다. 풍부한 영양가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려면 참마를 멀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4.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참마는 전골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 전골에 넣고 끓이면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참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쉽게 내부 발열이 생기고 전골을 먹을 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내부 발열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전골을 먹을 때에는 참마를 먹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아무리 음식을 보충해도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기억하다. 2-3가지 음식과 함께 참마를 먹지 마세요. 1. 해산물, 칼슘, 철, 인, 요오드 등의 미네랄 외에도 일반 해산물 생선, 새우, 해조류 포함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산사나무, 석류 등의 과일에는 탄닌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섞어서 먹으면 탄닌산 단백질로 합성되는데 이 물질은 수렴 효과가 있어 변비를 일으키고 장독의 흡수를 증가시키며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2. 기름기가 많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크림 케이크, 튀김 과자, 찹쌀떡, 닭튀김 등 기름지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다. 마에는 전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러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쉬우며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3) 알칼리성 식품. 참마에는 아밀라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두부, 완두콩,
아몬드 등 알칼리성 식품에 들어있는 알칼리성 물질이 참마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를 파괴하여 영양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추가 자료, 참마를 선택하는 방법. 1. 참마의 무게를 먼저 측정하고 같은 크기라도 무거울수록 좋습니다. 2. 둘째, 수염을 살펴보세요. 같은 종류의 참마라도 수염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염이 많은 참마는 맛이 더 좋으며 참마 다당류를 더 많이 함유하고 영양도 더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단면을 보면 참마의 단면이 백설색이어야 신선하며 누렇고 녹슨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표면에 이상한 반점이 있는 참마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또한 참마의 단면에는 점액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겉껍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기름을 첨가한 오리지널 계란 끓는 물 계속 마시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병 전문의가 답변합니다. 계란은 주방과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품으로 많은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계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섭취하면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간질환 전문가인 학자 리란쥐안 리 에러 NJ 휴어엔 은 아침이 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황금기라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늘 바쁘고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면 이때 간단하게 끓인 물 한 그릇을 마시고 계란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효과적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에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끓는 물로 씻은 계란의 영양가. 끓는 물로 계란을 씻으면 계란의 소화 흡수율이 향상되고 단백질 보충도 가능합니다. 계란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다. 그의 영양적 특성은 고품질 단백질뿐만 아니라 레시틴,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끓는 물로 계란을 씻으면 계란의 단백질이 빠르게 변성되어 신체의 소화와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란에 들어있는 비오틴을 파괴하려면 물을 완전히 끓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추가로 먹으면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을 추가로 섭취하면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계란을 한 개 더 먹으면 심장병 사망률이 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론은 광범위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지만 이 연구의 결론이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을 요구합니다. 우선 이 연구는 계란을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심장병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확실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란은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서 인간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번 연구는 계란 섭취 증가와 심장병, 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결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적 통제와 개입 없이 관찰 연구에 불과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에는 특정 편견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깨들여라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계속 마시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병 전문의가 답변합니다. 1. 시력 상실 예방. 계란에는 제아잔틴과 루테인이 풍부하며 제아잔틴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반의 출현을 예방하고 백내장을 개선하며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면역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에 함유된 영양성분은 눈을 보호하고 강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어 눈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며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이 혀를 제거하고 내부열을 감소시킵니다.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칼슘, 아연 등 미량원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자양하고 혈액을 보양하며 열을 빼고 니열을 빼는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 계란은 위열, 심화가 있는 사람에게 혈자양하고 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불면증, 불안, 병에서 회복된 후 잠이 잘 오지 않는 환자에게는 화를 빼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목이 아프고 구강염증이 있는 환자는 날달걀에 흑설탕이나 약간의 소금을 넣은 후 끓는 물을 부어 완전히 녹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위장을 보호합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삶는 방법은 위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위장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인체에 쉽게 흡수 및 소화될 수 있어 위장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위점막 보호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아침에 계란과 함께 끓인 물 한 잔을 마시면 위산 분비를 줄여 위점막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동맥경화 예방. 계란에는 레시틴이 풍부하여 인체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혈전증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젊은 층에 비해 중년과 노년층이 이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사람들의 체력도 중년 이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혈관이 점차 노화되고 혈류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싶다면 끓인 물을 달걀과 섞어 마시는 것이 좋다. 5. 변비 해소. 종종 끓는 물 한 그릇에 계란에 참기름 2방울을 첨가하면 변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을 끓는 물에 끓여서 저분자 물질을 생성하여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부담 없이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은 장을 잘 윤활하고 독소를 흡수하고 대변을 촉촉하게 하고 변비를 완화하고 대변 제거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끓는 물로 계란을 삶는 올바른 방법. 1. 먼저 계란 껍질을 깨끗이 씻은 뒤 끓는 물에 계란을 담가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2. 달걀 용기에 적당량의 끓는 물을 붓고 소독 효과를 얻으려면 담가야 합니다. 3. 이때 계속해서 끓는 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물이 끓으면 용기에 담긴 물을 붓고 달걀을 용기에 붓고 젓가락으로 깨뜨린 후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4. 계란이 제대로 익으려면 뚜껑을 덮고 끓는 물을 붓고 끓인 후 온도가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 드시면 됩니다. 계란을 끓는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좋지만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계란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 정상적인 상황에서 끓는 물에 씻은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쉽지 않아 신진대사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간염, 간경화 등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계란을 넣은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동시에 이러한 유형의 인구는 약하고 완전히 죽지 않은 박테리아에 쉽게 감염되어 질병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2. 간질환이 있는 환자. 정상적인 상황에서 끓는 물에 씻은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쉽지 않아 신진대사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간염, 간경화 등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계란을 넣은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동시에 이러한 유형의 인구는 역하고 완전히 죽지 않은 박테리아에 쉽게 감염되어 질병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3. 고지혈증 환자. 끓는 물에 삶은 달걀에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고지혈증 환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고지혈증 환자는 계란을 끓인 물에 적당히 섞어 먹거나 아침 식사로 저지방, 고섬유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계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며 계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과잉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은 특히 계란 섭취량 조절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계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 과잉으로 이어져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빈뇨 증가, 신장이 안 좋은가? 알림, 밤에 2번 이상 일어나는 것은 6가지 질병에 대한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신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신체의 기초이자 소변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각종 장기와 조직의 쇠퇴가 가속화되는데 유지 관리가 제때에 조정되지 않으면 신장은 점차 부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간 빈뇨란 밤에 잦은 배뇨를 말하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체의 야간 빈뇨 빈도는 하루 0대1회이다. 2회 이상 발생하면 빈뇨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제때에 건강검진을 받아 원인을 파악하고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성질환과 악성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간 빈뇨 증가의 개념. 야간 빈뇨 증가는 주로 소변량이 낮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심지어 750ml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빈뇨의 증가는 정신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신장 손상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신장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병원 빈뇨기과에 내원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원인에 따라 선택됩니다. 사례 연구. 강 씨는 지난 2달 동안 빈번한 야간뇨를 경험했고 때로는 밤에 4대 5번씩 일어나야 했으며 이는 수면의 질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 씨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개인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의 잦은 야간뇨가 신장 결핍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하며 신장을 강화하는 전통 한약을 복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사의 치료 권고에 따라 몇 달이 지나도 잦은 야간뇨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대신 노란색 소변, 배뇨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강 씨는 치료를 위해 지역 3차 병원 비뇨기과로 갔다. 1년의 검사 끝에 의사들은 강 씨가 잦은 야간뇨를 일으키는 원인인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빈뇨 증가, 신부전 때문일 수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일부 노인들은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와 중년층의 경우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몇 가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야간 빈뇨는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노인의 낙상 및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밤에 깨면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져 심혈관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는 것은 환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 발병률을 증가시킵니다.
잦은 야간 빈뇨는 질병의 징후인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알림. 밤에 2번 이상 일어나는 것은 6가지 질병에 대한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1.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노인 남성에게 가장 흔한 증상으로 전립선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 잦은 배뇨, 절박뇨, 불완전 배뇨 등의 빈뇨기계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2. 방광질환.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것은 방광질환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방광종양. 방광결석 발생 등 방광질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야간 빈뇨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소 병변의 영향으로 인해 방광이 자극을 받고 용량이 감소하며 배뇨 빈도가 증가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올바르게 대응하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 질병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이후의 치료에도 올바르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비정상적 배뇨가 호전되어야 합니다. 3. 당뇨병.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세개 더 한계 저금입니다. 체내 혈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는 혈액을 대사하기 위해 혈액을 희석하기 위해 마시는 물의 양만 늘릴 수 있습니다. 물 섭취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변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밤에 야간 빈뇨가 증가하는 일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장기간의 고혈당으로 인한 신장 기능 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4.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재로서는 낮 동안 물을 순환계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반드시 눕거나 발을 드는 자세로 인해 발과 심장의 높이가 같아지게 되어 결국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신장의 혈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물은 신장으로 더 쉽게 순환하므로 야간 빈뇨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5. 신부전증. 물론 신장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장의 기본 기능은 원료를 형성한 후 신센뇨관에서 재흡수되어 퇴종 소변으로 농축되는 것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소변이 정상적으로 농축되지 않아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신장동맥경화증, 고혈압성 심장병증, 다양한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질소혈증 등이 있습니다. 6. 고칼슘혈증. 야간 빈뇨 증가는 고칼슘혈증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혈액 칼슘의 지속적인 증가는 신장세뇨관의 특정 손상을 일으키고 신장세뇨관의 흡수 기능을 감소시키며 야간 빈뇨를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고칼슘혈증은 쉽게 여러 개의 결석을 발생시켜 신장세뇨관에 추가 손상을 주어 야간 빈뇨를 점점 더 자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일어나서 밤에 소변을 더 많이 보시나요? 의사. 4가지 일을 잘하고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세요. 1.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에 맞춰 소변을 본다. 밤에 배뇨량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때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화장실에 가서 제때에 몸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롭게 잠들 수 있고 깊은 수면 시간을 늘리며 자주 깨서 발생하는 불면증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소금 섭취량 줄이기. 많은 친구들은 맛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며 특히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할 때 힘을 내기 위해 진한 소금과 중류를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밤, 빈도,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나트륨을 하루 10.7g에서 8g으로 줄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시간이 한 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합리적인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많은 노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새벽 1, 2시에 일어나는 등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밤에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야간 빈뇨를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후 10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6시쯤 일어나야 하며 낮잠은 1시간 이상 자지 않아야 합니다. 4. 잠자리에 들 때는 양말을 신는다. 잠자리에 들 때 양말을 신는 것은 잠을 매우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말을 신는 것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는 것은 다리에 체액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오줌을 싸는 충동을 줄여주며 소변을 참지 못하게 합니다. 밤에 여러 번 그러므로 밤에 잘 때 가볍고 깨끗한 양말을 신으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빈뇨가 증가한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야간 빈뇨 증가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만이 신장 건강을 더 잘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도 계속 소변을 보는 사람과 오랫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한가요? 서른. 무색. 무취의 액체인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인체의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인의 경우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약 2000ml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신 후 이 평범한 액체는 체내에서 마법 같은 여행을 하며 약 35대사 5분 안에 물은 사구체의 여과를 통과하고 세뇨관에서 무기염, 포도당, 단백질 등과 혼합됩니다. 융합되어 생명의 원료로 변화됩니다. 이 귀중한 체액은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고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쌓이면 뇌는 소변을 보게 하고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신 후 사람들이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신 후 화장실에 자주 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거야? 이 두 유형의 사람들 중 누가 더 건강합니까? 사람들은 왜 소변을 보나요? 배뇨는 인체의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으로 여러 시스템과 기관의 조화로운 활동을 포함합니다. 먼저 배뇨의 기본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이 물과 기타 영양소를 섭취하면 이러한 물질은 소화 시스템을 통해 혈류로 흡수됩니다.
혈액 내의 물과 기타 대사 폐기물은 신장에 의해 여과되어 소변을 형성합니다. 소변은 신장에서 농축되고 희석되어 결국 유관을 통해 방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왜 소변을 보나요? 실제로 배뇨의 주요 목적은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에서 과도한 수분과 대사 폐기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폐물과 과잉수분이 체내에 너무 많이 쌓이면 몸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각종 질병까지 일으키게 되므로 배뇨는 자연스러운 해독작용입니다. 물을 마신 후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물을 마신 후 소변이 마려워지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며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 내물은 위, 소장, 대장 및 기타 소화 기관을 통해 소화 흡수되어야 합니다. 장기를 거쳐 신장의 여과 기능을 거쳐 소변이 생성되고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배설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소장의 수분 체류 시간은 몇 분에서 10분 이상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그러나 물이 대장에 들어가면 체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주로 물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은 수십 분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도 계속 소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생리적 요인.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방광 용량이 작아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성별, 호르몬 수치와 같은 생리적 요인도 배뇨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 불안, 긴장,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배뇨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나 발표 전에 긴장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이 요인, 카페인, 설탕, 알코올 등과 같은 특정 음식과 음료는 방광을 자극하여 배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운동 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은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배뇨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 유인, 일부 약물은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및 심장병에 대한 일부 약물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질병 요인, 요로 감염, 전립선염, 당뇨병 등과 같은 특정 질병은 배뇨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소변을 거의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신체가 소변을 농축하여 수분을 유지하게 되어 배뇨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 신체가 수분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배뇨 빈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다. 사람이 더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신체는 땀을 흘리면서 열을 발산하고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게 되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 그에 따라 소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질병 영향, 심부전증, 요로폐쇄 등의 특정 질병은 소변 생성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이 질병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약물 효과,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과 같은 특정 약물은 소변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소변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등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배뇨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배뇨 횟수가 적은 것은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수유. 임신과 수유 중에는 호르몬 및 생리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만 소변 배출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다. 신체가 극심한 탈수 상태에 있을 때, 물을 마실 때에도 신장은 수분을 신체에서 배출하기보다는 신체의 다른 부위로 재분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때 소변량이 감소하고 소변이 농축됩니다. 질병 영향, 신부전, 요로 폐쇄 등과 같은 특정 질병은 소변 생성 및 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로 인해 배뇨가 어려워지거나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물 효과. 특정 약물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어 소변의 생성과 배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뇨제, 항고혈압제 등은 소변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더운 환경에서는 신체가 땀을 흘리면서 열을 발산하므로 소변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고도에서는 산소 부족과 낮은 기압으로 인해 신체의 수분 균형이 영향을 받아 소변량이 감소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도 계속 소변을 보는 사람과 오랫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한가요? 사실 소변 횟수만으로 사람의 신체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사람마다 신체 상태, 식습관,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배뇨의 빈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이요법, 기후, 운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변을 자주 봐야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신체 대사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소변을 덜 자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뇨 빈도는 신장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데 신장은 인체의 중요한 배설기관으로 배뇨를 통해 과잉수분과 대사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다. 배뇨 빈도도 상대적으로 정상입니다. 따라서 물을 마신 후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갔지만 신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증상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을 거의 보지 않거나 오랫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지만 신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증상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배뇨 횟수나 기타 불편한 증상이 걱정된다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변을 보다 자주 또는 덜 자주 볼 수 있지만 다른 불편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배뇨 습관의 변화, 경계심은 질병의 징후입니다. 정상적인 성인이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는 낮에 4대 6회를 포함해 보통 4대 8회이며 밤에 소변을 보지 않거나 2번만 화장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적 현상.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루 총 소변량은 약 1대 1리터이며 이는 생수 3례 병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색깔이 연하고 맑고 투명하며 무색 또는 다망색 또는 호박색이며 특유의 냄새가 있고 탁하지 않으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뇨 시 자결감이나 통증 등의 이상 감각이 있거나 소변에 색이 난 M세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뇨 습관의 급격한 변화는 신체에 질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수분 대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라. 매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동시에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업무 및 생활 중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의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은 신체가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운동 중에 신체는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또한 신체 해독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운동은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 및 기타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가 수분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채, 과일, 통곡물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신체가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에서 적절한 양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 두 종류의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끓이지 않은 물. 원수는 처리되지 않은 물을 말하며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원수를 음용하면 소화기 감염, 설사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화된 물, 숙성술한 보온병에 며칠 동안 넣어두었던 물 등 장기간 보관하지 않은 물을 말하는데 이 물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선한 물을 마셔야 하며 물을 장기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고혈압의 근원이 밝혀졌는데 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 이기는 유일한 길은 참으며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은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고혈압 보고서 글로벌 하이퍼텐션 리포트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1, 총 13억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의 유병률과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심혈관 건강 및 질병 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연령은 점점 더 젊어지는 추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경고로 들립니다. 고혈압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이지만 이로 인한 폐해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몸 전체에 작은 동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은 심장, 뇌, 신장 등 중요한 조직과 기관에 허혈과 저산소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미세동맥류를 형성하게 되며 일단 혈관이 터지면 혈전증의 위험이 크게 높아져 심근경색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경색과 뇌경색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생생하게 부르는 이유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모두는 고혈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하며 조기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만이 고혈압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수준. 고혈압은 현대인이 흔히 겪는 만성질환으로 혈압의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증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대 159mmHg, 확장기 혈압 90대 99mmHg를 말하며 2단계의 증상은 비교적 경미하고 두통, 현기증, 심계항진 등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함과 일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중등도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60대 1 79mmHg, 확장기 혈압 100대 19mmHg를 말합니다. 2단계의 증상은 더욱 뚜렷하며 두통, 현기증, 심계항진,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 중증고혈압이란 수축기혈압이 180mmHg를 초과하고 확장기혈압이 110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2단계의 증상은 매우 심각하여 두통, 구토, 심계항진,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경련, 혼수 상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오랫동안 이 수준으로 유지되면 심장, 뇌, 신장 및 기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심지어 이러한 장기의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 방식 요인, 현대사회의 높은 생활 압박, 과중한 업무, 빠른 생활 속도, 무리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고염식은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현대사회에서는 고염분 식품을 가공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체내 염분 농도를 높여 혈압을 상승시킨다. 유전적 요인, 고혈압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 가족 중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 개인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연령 요인,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혈압 환자의 증가는 인구의 연령 구조와도 관련이 있으며 노인층에서 고혈압 발병률이 높습니다. 만성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의 증가로 인해 고혈압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고혈압이 생긴다. 술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켜 혈압을 낮춰주지만 장기간 과음할 경우 신체가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어 고혈압을 비롯한 일련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알코올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음주는 지방간, 당경변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사람들은 적당한 음주가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한 음주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간 음주를 하면 혈관이 굳어지고 탄력이 떨어져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는 수면의 질, 식습관 등에 영향을 미쳐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와 고혈압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간 과음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거나 이미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음주를 끊거나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참으며 먹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일련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이 고혈압입니다. 이러한 음식에 함유된 지방과 염분은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과도한 지방과 기름은 혈중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켜 혈관의 탄력을 감소시켜 자연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키며 과도한 염분은 나트륨 이온이 체내에 정체되게 하여 수분과 나트륨 정체를 유발하고 나아가 혈압 증가, 또한 지방과 염분을 과다하게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켜 신장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신장질환은 고혈압의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므로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 정기적으로 혈압 검사를 수행하십시오. 동물기관. 동물 내장은 독특한 맛과 풍부한 영양가로 인해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특히 간, 신장 및 기타 장기를 다량 섭취할 경우 혈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에는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이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내장의 나트륨 이온 함량이 높은 것도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 나트륨 이온을 너무 많이 장기간 섭취하면 혈액 내 나트륨 이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수분 정체가 발생하고 혈관 내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압력을 가해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간물. 피클은 보통 소금으로 절이기 때문에 절이는 과정에서 야채 속의 수분은 빠져나가고 소금만 남게 되는데 이는 피클의 염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염도가 높은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됩니다. 신체에 해롭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체내 나트륨 이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나트륨 이온은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체내 나트륨 이온의 역할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나트륨 이온이 너무 많으면 나트륨 이온은 수분 정체를 유발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아찌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진다. 내피세포를 증가시키고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증가시켜 일련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커피.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음료 중 하나인 커피에는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카페인과 기타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카페인은 인간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어 혈압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고혈압 위험이 더 높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혈압, 이는 개인차, 커피 마시는 습관, 양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혈압을 멀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도록 가르치는 4가지 방법. 좋은 식습관. 고혈압 예방의 관건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절임식품 등 염분이 많은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영양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늘리세요.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 신체 운동에 주의하세요.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등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매주 150분 이상 실시하세요. 또한 근력 운동을 늘리는 것도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조절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등과 같은 이완 기술을 배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줄이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 하십시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혈압 강화 스타가 이 3가지를 많이 먹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시금치. 시금치에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시금치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비타민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바나나. 바나나는 또한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비타민 B유과 C가 풍부합니다. 귀리. 귀리에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귀리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독서. 고혈압이 있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대답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 치료에는 약물 치료뿐 아니라 식이 조절,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감소 등 생활 습관 중재도 포함된다. 경증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의사는 생활 습관 조정을 먼저 권고한 후 일정 기간 관찰한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으며 중등도 이상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혈압이 조절되고 안정되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약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의사의 치료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기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의사의 조언. 50세 이후에는 이 두 종류의 고기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장기와 기능 지표가 저하되어 신체의 필요에 맞게 영양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고기는 몸을 보충하기에 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영양 보충을 위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불필요한 트러블은 물론 각종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차적으로 변화합니다. 근육이 점차 감소하고 골밀도가 감소하며 신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영양 결핍을 초래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이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더 먹어야 할까요? 먼저 고기의 영양적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기는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B12, 철, 아연 및 기타 영양소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노인의 경우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12와 철분 섭취는 빈혈 및 신경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아연 섭취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기 역시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육류에 함유된 항생제 잔류물과 호르몬 및 기타 물질도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할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영양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육류를 선택할 때에는 살코기, 가금류, 생선 등 저지방, 고단백 육류를 선택하고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균형 잡힌 영양을 보장하기 위해 야채, 과일,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영양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나요? 단백질 부족. 고기는 고품질 단백질의 중요한 공급원이므로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면 신체에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신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빈혈.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은 체내에서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면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면역력 저하. 육류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로 장기간 육류를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미네랄 및 비타민 부족. 고기에는 미네랄 칼슘, 인, 철분 등과 비타민 B6, 비타민어 등이 풍부하여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않으면 결핍이 발생합니다. 이 영양소 중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만성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으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조언. 50세 이후에는 이 두 종류의 고기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요구량은 계속 변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인체의 여러 기관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므로 식생활 조절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의사들은 특히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고기를 더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고기.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쇠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중노년층의 경우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쇠고기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닭고기에는 비타민 B6, B12, 셀레늄 등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향상, 빈혈 예방, 신경계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물론 고기를 먹을 때도 절제에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육류 섭취는 비만, 고혈압 및 기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육류를 선택할 때에는 다양성, 절제, 균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쇠고기, 닭고기 외에도 양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육류 음식도 적당히 섭취할 수 있다. 동시에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 야채, 과일 및 기타 식품의 조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고기는 노인들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우선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는 염분과 첨가물 함량이 높아 노인들의 심혈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가공육 제품에 함유된 일부 방부제와 색소는 노인의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쇠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 고기는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높다. 다량의 붉은 고기를 장기간 섭취하면 죽상동맥경화증 및 고혈압과 같은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비큐, 튀김 등 고온조리 방식은 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을 열분해 산화시켜 일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노인의 소화기 및 호흡기계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 많은 고기와 내장육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내장의 중금속과 독소도 노인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약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추구가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전통 영양요법인 한의학이 대중들 사이에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즉 간 손상을 초래합니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무분별한 사용, 약주 음용, 건강식품 섭취, 심지어 민간요법까지로 인해 간 손상을 입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한약을 적당히 복용하는 것이 몸에 무해하거나 심지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은 성분이 복잡하여 전문 한의사의 지도 없이 무심코 복용할 경우 쉽게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초기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간 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관념을 확립해야 하며 무작정 유행을 따르거나 광고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한약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동시에 간 손상이 발생한 환자는 즉시 관련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약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한의학의 성분과 작용 기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의학은 대개 다양한 생약, 동물성, 광물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적합성과 복용량은 전통의학의 이론과 실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성분은 신진대사, 해독, 항염증 및 기타 효과를 포함하여 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이 모두 간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구기자, 황기, 셀비오 등과 같은 많은 전통 한약에는 간보호 및 간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간 기능을 조절하고 간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간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통 한약 성분은 간에 특정 부담이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허브의 성분은 간 효소에 영향을 주어 비정상적인 약물 대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금속 성분은 간에 침착되어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일부 약물은 잠재적인 간독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사용하면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한약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사용하는 처방의 성분과 복용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을 복용할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도하게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간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도 필요합니다.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한약 5가지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레알가레. 리얼가는 황화비소를 함유한 전통 한약으로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사용하면 간 손상은 물론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리얼가가 함유된 한약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트립테리지움 윌포디이 TRIPT YGI UMWILF WIA TRIPT YGI UMWILF WIA는 열을 제거하고 해독하며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일반적인 한약입니다. 그러나 TRIPT YGI UMWILF WIA를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사용하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TRIPT YGI UMWILF WIA를 사용할 때는 의사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3. 폴리고눔 멀티플로럼 다플로럼 POLYGONGM MULTIFLORUM은 간과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액과 혈액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한약재입니다. 하지만 폴리고눔 멀티플로럼에는 에모딘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OLYGONGM MULTIFLORUM을 사용할 때에는 신체에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당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4. 황야오즈. 황효자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이다. 하지만 디오스코리아에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황효자를 사용할 때에는 적당량에 주의하여 몸에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크산티움 앙구스티폴리아 잔티움 시비리쿰 XONTHIUM SIBIR ICUM은 풍을 분산시키고 습기를 제거하며 몸을 맑게 하고 해독하는 기능을 가진 한약재입니다. 하지만 잔티움 시비리쿰에는 잔토사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고리를 사용할 때에는 신체에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정량에 주의해야 한다. 한약을 복용할 때 간 손상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용하는 한약이 간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마다 간에 미치는 독성과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약의 성질과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여 처방할 것이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의사의 조언에 따라 처방된 복용량과 시간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십시오. 약물의 체내 대사 및 축적에 영향을 주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의로 용량을 증감하거나 복약 시간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간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식사를 하고 지나치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모두 간에 대한 약물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도 필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 손상의 징후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간 손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한약을 복용할 때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약초학자와의 상담, 의학적 조언 따르기, 건강한 생활 방식 유지,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야만 전통 한의학이 간에 대한 잠재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한약은 식후 30분 정도에 복용해야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 약효가 더 잘 흡수됩니다.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일부 한약의 경우 약의 효과가 완전히 흡수되어 발휘될 수 있도록 식사 1~2시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특정 시간에 복용해야 하는 한약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진정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용해야 하고 월경 조절제는 월경 전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약을 복용할 때에는 약의 효능과 신체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약의 성질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최적의 복용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한약의 복용량과 복용 빈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의 복용량은 환자의 나이, 체중, 상태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조정되어야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약의 복용 빈도도 약의 특성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약을 복용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된 용량과 횟수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다.